예,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저번 시간에 굉장히 했던 내용을 막 두 번씩 반복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문제가 굉장히 그 내용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실까 싶어서, 했던 내용을 조금 반복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권력이동과 전쟁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가볼게요. 이거는 삼국의 항쟁입니다. 자, 삼국의 항쟁은 먼저 백제와 고구려 신라 순으로 전성기를 구가해요. 이건 다 알죠. 참고로 지금 이 삼국의 항쟁에 대한 내용은 굳이 여기서 떠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내용만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한국사 내용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은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사 내용에 한국사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의 항쟁에 대한 내용은 좀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국이 상호 경쟁,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를 시작을 하면서 권력이 왕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외부 세력과 치열한 외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력은 이제 외라든지 또는 뭐 남조의 나라라든지 이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이 2017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전성기는 4세기에서 5세기 때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에 일부의 차이가 있다면, 광개토대왕은 이제 북방 지역을 이제 넓혔다. 이제 북방 지역 위주로 해서 이제 넓힌 사람은 광개토대왕이고, 장수왕은 남하정책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이 되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방 세력과 우호를 다졌던 것이죠. 즉, 아버지 때는 북방을 넓혔고 아들 때는 남하 정책을 통해서 남쪽으로 넓히다 보니까 내 북쪽이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군사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방 있는 세력들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들을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장수왕이. 자, 다시 돌아가서 광개토대왕 때는 또 광개토대왕 릉비에 의하면 또는 신라에서 출토된 호우명글에 의하면 신라를 지원을 해줬어요. 당시 신라가 굉장히 왕권이 미약했고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그 나라로 누가 쳐들어오냐면 일본 왜구들이 막 쳐들어와요. 근데 일본 왜구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서 광개토대왕이 그 신라의 요청을 받아서 3만 군사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때 동시에 금강가야도 공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금강가야가 치명적인 이제 치명타를 맞아요. 치명타를 맞고 신라에 의해서 흡수가 돼버리죠. 어쨌건 신라는 이렇게 광개토대왕의 지원군으로 인해서 버텼지만, 광개토대왕은 이를 계기로 해서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장수왕 때는 아예 수도 자체를 평경성으로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 남부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백제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를 웅진성으로 이제 내몰아 버립니다. 자, 특히 6세기에서 7세기 때는 돌궐 백제 외의 십자외교를 구사하는데, 자, 요거는 대략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수, 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 하나, 둘, 셋, 여기가 이제 일본 또는 외,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돌궐, 이렇게 있으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외 해서 이렇게 가로 라인, 그 다음에 수, 당과 신라 해가지고 이게 세로 라인, 가로 라인 해서 십자 외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구려가 잘 나갔던 시절이에요. 이 위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넓힌 거는 광개토대왕 때 넓혀진 거고,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충주고구려비는 이제 장수왕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 때는 이렇게 남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옆에 보시면 이건 호우면 그릇이에요. 자, 호우면 그릇인데, 이 호우면 그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라에 지원군을 보내줬고, 또는,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은 이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요거. 김해 금강가야. 예. 이 김해 금강가야가 이 신라군과 그 다음에 여 위에서 내려오는 고구려군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게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 맹주가 고령이 있는 대가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삼국의 항쟁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사실 고구려보다 더 먼저 전성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4세기 때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이 전성기가 언제 있었냐면 근초고왕 때에 있었어요. 근초고왕, 그 다음에 근구수왕, 예. 근데 사실 근수고왕 때는 좀 별로고요. 예. 근초고왕 때를 우리는 보통 전성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확대했고, 5세기 이후에는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동맹을 체결해야 할 정도로, 예, 이제 국력이 확 떨어지게 되죠. 특히 고구려에 의해서 웅진으로 천다는데, 이 웅진이 지금이 어디냐면 공주가 되죠. 자,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뭐 동아시아사 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워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예,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들은 남조와 외와 연결하면서 세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남조하고 외하고 그러니까 외는 이제 이건 상관없지만, 남조가 있었을 당시 이제 남조하고 교류를 할 때는 한창 한강 유역이 있었을 때거든요. 네, 한강 유역이 상실하면서 이 남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 끈이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남조하고 이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바로 백제의 전성기 시절입니다. 백제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는 고구려 왕도 막 전사시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동진 여기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칠지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백제와 외의 이제 교류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 칠지로가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것도 워낙 이제 기본적인 그런 한국사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다시 이 당시에는 한성, 즉 한강 유역 지역에 수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웅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성 지역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고구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수도가 천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무령왕릉이 되겠는데요. 이 무령왕릉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중국의 양식이에요. 그쵸? 중국 양식. 이 당시 중국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남조 국가들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즉 남조의 국가들과 뭐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라는 나라로 국호를 변경을 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가야를 병합한 건 진흥왕 때 일입니다. 예. 그러면 진흥왕은 이 당시에 가야는 어떤 가야? 대가야를 병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6세기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에는 남조와 수, 당과 직접 교류하는, 직접 교류란 말은 그럼 예전에는 직접 교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이전까지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직접 가서 이제 동맹까지 맺어오는 거죠. 김춘추를 보내서. 그죠? 그래서 나랑 동맹 이걸 맺어가 옵니다.
자,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보시면은 당항성 보이시죠? 당항성 한강. 예. 여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중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진흥왕 순수비죠.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는 단양 적성비죠. 네. 여기 단양 신라 적성비. 이런 비들이 이렇게 막 세워져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어쨌건 이제 신라의 그 전성기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면, 사실 일본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긴 한데 노력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야마토 정권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야마토 정권까지 봤는데, 야마토 정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 번째 시성제도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성은 우리는 시하고 성하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전주 이시, 그럼 성은 뭐야? 이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와 성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자, 먼저 시를 일본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우지라고 그래요. 우지. 그래서 우지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누구누구 시 할 때 이 시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요거예요. 이거 이 성 말고 이제 이게 성인데, 이제 당신의 성은 뭡니까 할 때 그 성이 이 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은 가바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지 가바네 제도라고도 불러요. 자, 이 우지라는 거는 뭐냐면, 여긴 지금 없지만은 혈연 집단을 이야기해요. 혈연 집단. 혈연 집단을 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혈연 집단 내에서 호족에게 주어지는 그 성, 이제 이런 성을 이제 가바네라고 그래요. 뭐냐면 호족에게 신분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바네예요. 가바네. 그러니까 이런 그 호족을 비롯한 그 혈연 집단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는 우지고, 우지에서 이렇게 호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호족들이 있잖아. 이런 호족들한테 따로 주는 것이 뭐냐면 가바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부여해서 호족을 중앙정치 지배체제하에 편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주느냐, 바로 야마토 정권에서 세워지는 왕이 이 호족들에게 직접 이제 하사하는 거죠, 가바네를. 이게 시성제로. 그래서 시성제도가 뭔지는 몰라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야마토 정권 때에도 중앙정치, 중앙 집권체제로 가고자 이렇게 했구나, 시성제도라는 거를 사용을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은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이제 한반도의 나라의 이제 문화를 대량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토기가 세이키 토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세이키 토기 뿐만 아니라 아스카 문화라는 것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본이 당시 이 중국이 어떤 중국이냐면 남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문화는 이 당시에는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의 국가들, 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나라들. 자, 어쨌건 이 아스카 문화하면 우리가 또 한 명 알아줘야 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쇼토쿠 태자예요. 이 쇼토쿠 태자는 아스카 문화를 발전을 시키는데,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또 승려 출신이에요. 고구려 승려인데, 그래서 그런가 이 아스카 문화는 최초의 불교 문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아스카 문화예요.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 때에 뭐 불상, 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불상, 뭐 불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일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다이카게신이에요.
그래서 일본 그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자주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학교물을 보면은 너희가 왜 왔어? 라고 이제 해요. 그러면은 다이카의 계신 645년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고 다이카노 가이신 로백구 연주 고넨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연도가 이 다이카 계신 645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정치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당이 만들었던 이 율령을 받아들여서 관료제라는 걸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곳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이 다이카 계신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중앙 집권 체제로 정비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신라의 삼국통일의 성격, 먼저 국제적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데 있어서 걸려드는 나라가 먼저 신라가 주인공이 되겠죠. 고구려,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내전이다, 뭐 이렇게 한반도 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왜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도 여기 끼어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나당 연합군이니까 이미 뭐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이미 당나라가 여기서 걸려들죠. 그다음 백제 부흥 운동할 때는 백제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없어졌지만 백제 부흥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쨌건 백강 전투할 때는 신라, 당, 외까지. 그런데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훗날 뭐냐면 둘이 싸우게 돼요. 이거 우리는 뭐냐면 나당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가 사실상 패배하고 물러가는데요. 이 패배하고 물러가는 이유가 바로 토번 때문에 그래요. 토번이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 토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신라의 그 쏟아붓고 있는 힘을 거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수를 하고 교류를 다시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당나라는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었고 신라는 한반도의 지역국가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국가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통일국가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지역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 최초의 통일국가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의 발전. 지금 우리가 한반도, 일본, 한반도, 일본 이렇게 지금 우리 순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의 발전. 그래서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7세기경에는 국호를 일본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이런 국호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황이라고 해서 1112 그죠? 그래서 천황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덴노라고 불러요. 그래서 덴노 헤이카라고 그래요. 천황 폐하를 덴노 헤이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덴노라는 그 지배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이조쿄, 현재 나라에 있는 곳이 바로 헤이조쿄고요. 헤이안쿄는 어디 있냐면 바로 교토에 있어요. 그래서 헤이조쿄와 헤이안쿄를 건설했는데 장안성을 모방하여서 궁성 중심으로 귀족들의 문화와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발달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쿄는 경을 의미해요. 경. 그러니까 수도라는 뜻이죠. 자, 발해의 성립.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자, 발해를 성립한 사람은 대조영이죠. 그죠? 그 대조영의 소수의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고 이 고구려 계승의식 때문이라도 고구려 유민들이
무슨 층이었겠다? 지배층이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어쨌건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을 노력하고자 했다. 무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당과 일본과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도 교류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신라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뭐 영주도 사신도 뭐 일본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무랑 그 다음에 선왕 때는 뭐죠?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해동 성국만 알아두면 되죠. 그죠? 해동 성국 읽은 사람은 선왕이죠. 그죠? 네. 이 기본이에요. 네. 너무 기본이라서. 자, 이제는 베트남 지역이에요. 베트남. 자, 여러분들이 베트남사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걸을 거 있으면 한번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 지역인데요. 남비엣이 멸망을 해요.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9년이 설치가 되죠. 근데 이 9년이 쭉 지속되다가 후한 지나서 이 당나라 때 오면 다시 한번 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 세워지느냐? 안남도호부가 세워져요. 우리 뭐 무슨 안동도호부 뭐 무슨 도호부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 그때 이런 도호부도 일종의 한 9년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지방을 뭐 지배하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간섭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네. 총독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당 멸망 후 10세기 때쯤에 독립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응오왕조예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응오왕조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939년에 응오왕조가 성립을 하고 분열은 또 10세기 후반에 분열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 굉장히 웃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분열이 되냐면 딘왕조라는 걸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968년이고요. 이 딘왕조의 나라명은 다이꼬비엣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적냐면 대구월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수도는 호아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남빈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네. 어쨌건 얘네는 이 비엣이란 말을 월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이, 네, 구. 그래서 다이꼬 비엣, 그러니까 대구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베트남은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남비엣, 중국 왕조 지배, 10세기 독립, 응왕조, 그 이후에는 뭐 딘왕조,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합쳐서 권력 이동과 전쟁을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뭔가 좀 후딱후딱 지나간 면이 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죠? 하지만 앞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 내용들은 또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번 시간보다 요번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